네, 이전 시간에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일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 가장 중요시했던 건 뭐다? 교육 목표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때 네 가지 과정이 있다. 목표를 선정하고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 방법을 고안하는 이 네 가지 절차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모형을 만들었고, 이게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 절차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만들라고 타일러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각의 그 단계별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목표의 설정입니다. 교육 목표 설정에는 다시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이 행위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추출의 원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 교육 목표를 가지고 와야 되냐? 타일러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뽑아와야 된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 두 번째,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리고 교과의 내용.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왜 세 가지냐?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교육이란 궁극적으로 학생을 변화하는 거잖아요. 맞죠? 변화 주체 혹은 변화 대상은 학생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흥미와 필요 혹은 요구가 이 목표를 선정하는데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죠? 결국 이 교육의 목표는 학생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그 학생의 흥미, 학생의 필요, 학생의 요구가 목표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회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와 상호작용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하나의 체제에 속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중시하게 되면 교육도 여기에 발맞춰서 4차 산업시대 혁명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또 예를 들면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하면 우리 학교에 요구하는 그 배우는 수준 내용도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교육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상호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필요, 어떤 사회 요건들과 관련된 목표를 추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목표를 고려할 때 학습자가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 속에서 학교는 존재하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발달한다거나 혹은 체제가 변하게 된다면 거기에 걸맞게 교육 목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은 한번 생각해보죠. 수업 시간에서 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교과 형태로 진행이 되죠. 배우는 거는 목표는 민주 시민의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받는 내용은 교과 형태로 전문적인 내용을 구별해서 받게 됩니다. 사회교과, 사회 안에서도 윤리, 사회문화, 도덕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국어 안에서도 문법, 그 다음에 화법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주로 교과 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면 따라서 교과 전문가의 특질도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 목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선정하게 될 때 추출을 하게 되는 그 원천은 무엇이냐? 어디서 교육 목표를 끌고 들어와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학습자를 고려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을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추출해야 된다. 이 교육 목표 설정은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 설정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 선택의 준거는 뭐냐? 원천은 바로 학습자랑 사회랑 내용을 고려하는 거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목표를 선택하는 준거는 뭐냐? 설정된 목표는 이거 보면 교육 철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다음 교육 심리의 이론을 통해서 실제 학습 가능한 것인지 가능성을 검사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 사회 교과 내용을 통해서 일치된 어떤 하나의 통일된 교육 목표를 뽑아냈다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목표가 교육 철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이 과연 타당한 교육 목표나 철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 이념을 바탕으로 타당하다. 이거는 우리 교육 철학의 이념에 맞게 타당하다면 이제 실현 가능한 거냐? 실제로 교육 심리의 이론을 통해서 왜냐하면 교육 심리는
실제적인 어떤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장들에 대한 많은 이론적 요소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바탕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그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거죠.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타일러는 어떻게 제시했냐면 이 교육 목표는 반드시 내용과 행동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원 목적 분류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즉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될 내용과 학습자들의 행동을 나누어서 표시해 줘야 되고 이를 이원 목적 분류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만들기 제안했죠. 그래서 이 어떤 영역에 배워야 될 내용은 뭐고 그 다음에 지식 이해 종합 평가에서 어떤 영역에 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원 목적 분류표 작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육 목표를 진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특히 세 가지가 있다. 목표 추출의 원천과 준거와 구체적인 진술이다. 목표 추출의 원천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자, 사회, 교육 내용을 암기하시고 목표 선택의 준거에서는 교육 철학은 타당성, 교육 심리는 가능성 이렇게 키워드를 암기하시고 교육 목표의 구체적 진술은 이원 목적 분류표 딱 이 키워드 하나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명세적으로 타일러가 제시한 이 교육 목표는 명세적 목표 진술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명세적으로 목표를 진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때 고려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명세적 목표 진술이란 교사와 학생이 1년의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 학습자의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 차시 수업이 끝났을 때 학습자는 이 정도 인지적 수준에 도달할 거다. 이 정도 행동적 특징을 보일 거다. 이 정도 정의적인 어떤 특징을 보일 거다. 라고 기대되는 그 결과를 명세적 목표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뭐다? 1년의 교수학습 과정이니까 한 차시 수업 이후에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지, 행동, 정의의 결과를 의미한다. 만약에 명세적 목표 진술과 관련된 정의를 쓰라면 이렇게 딱 써주시면 돼요. 1년의 교수학습 과정은 한 차시 수업 후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지, 정의, 행동의 결과가 명세적 목표다. 그러면 이런 명세적 목표를 진술할 때 내용적 측면과 진술시 고려사항이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목표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거냐 보면 학습자의 능력과 비교해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운 목표보다는 현재 능력보다 약간 어려운 목표를 선정한다. 즉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의 난이도가 있는 것. 너무 쉬우면 흥미가 안 생기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니까 어느 정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조금 학습자의 수준보다 높은 내용의 상위 차원의 목표를 1년의 교수학습 과정의 목표로 선정을 한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것보다는 단기간에 성취 가능한 것. 한 차례 수업 안에 끝낼 수 있는 것. 길어도 그 다음 차시간에 연계되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눈에 이 행동 변화가 바로바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단기간에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선정해라. 세 번째,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해 준 것보다는 학습자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설정된 목표를 선택해라. 이게 목표에 관련된 내용 고려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진술할 때 고려사항은 뭐가 있냐면 학습자를 주어로 진술한다. 즉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해한다 혹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가 학습자 위주로 진행되어야지 토론시킨다 이렇게 하듯이 교사 입장에서 학습 목표를 진술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학습이 끝났을 때 결과로 진술한다. 이해되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인지, 행동, 정의 중에서 어떤 걸 획득했는지 그 결과로 진술하고 행동을 중심으로 진술한다. 왜?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게 정의적 영역이든지 간에 정의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발달을 했더라도 그게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타일러는. 예를 들면 착해졌다면 그 착해진 게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냐 그것을 평가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표도 행동 중심으로 하고 결국 평가도 목표가 행동 중심이니까 평가도 행동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죠. 행동 중심으로 진술해라. 그 다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판단 준거를 양적 질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자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한다. 이렇게 명세적으로 목표를 진술할 때 고려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타일러가 제시한 거는 이제 내용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동의 어떤 이원화
그리고 학습자 위주로 진술하고 행동 중심으로 이까지를 타일러가 중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 뒤에 두 개는 다른 학자들이 이제 제시한 즉 메이거나 혹은 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그 목표 진술이 명세적 목표 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일러는 내용과 행동, 그 다음에 학습자 주어 위주로 결과 위주로 진술하는 거. 이게 바로 타일러가 중시한 명세적 목표 진술입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목표 진술이 뭔가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뒤에 나온 메이거는 뭐 수락 기준이라든지 뭐 도달점 행동, 그 다음에 뭐 상황 이런 요소들을 목표 진술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제공을 합니다. 그건 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명세적으로 목표를 진술할 때 장점은 뭐냐? 첫 번째, 교사가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기에 용이하다. 즉, 세분화되어 있는 목표 속에서 학습자의 행동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에 교사가 피드백도 용이해진다. 지금 이 목표 수준 안에서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교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목표가 명세해지면 명세해질수록 교사의 피드백도 용이해집니다. 두 번째, 학습자는 보다 명확하게 자신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방향이 뚜렷해진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학습자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도가 상승하고 불필요한 것보다는 필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명세적으로 목표를 진술하면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안 배워야 될지 명확히 알게 되고 학습자도. 이래서 내가 배울 거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력이 상승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끼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집중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교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평가하고 가르칠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업 운행이 가능하다. 또 수업과 관련해서 어떤 교수 매체를 쓸 건지 명확해지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할 건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또 효율적으로 수업 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 자체가 명세화되기 때문에 그 평가시 내용 타당도가 증가한다. 목표가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되면 이 목표 평가 도구 자체가 이 목표를 잘 내포하고 있는지 잘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판단하기가 애매하죠. 왜? 목표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하지만 목표가 명세화돼 있으면 뚜렷하게 시험 문제 이거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딱딱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드백 이용이 집중력 상승, 효율성 상승, 내용 타당도 증가 이렇게 명세적 목표 진술의 장점을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명세적으로 진술할 때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단점을 보자면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목표를 진술할 수 없는 과목들에 대한 학습이 소홀해진다. 예를 들면 예술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에 비해서 목표를 행동 용어로 진술하기가 애매합니다. 수학은 좀 쉬워요. 2차 방정식 문제를 예를 들면 10문제 중에 3문제를 풀이 과정을 적어낼 수 있다. 이렇게 행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예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림의 어떤 선을 잘 긋고 직선을 잘 긋고 곡선을 잘 긋고 이 정도는 뭐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술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영역과 관련해서는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목표 자체를 행동 영역으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아예 수업이 과목들의 학습이나 소홀해질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 영역 용어로 표현이 가능한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만 학습을 많이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명세적 목표 진술을 추구할 때의 단점입니다. 두 번째, 학습의 모든 결과를 행동의 변화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목표 중심으로 운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업 활동을 하면서 목표 이외에 얻어지는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전에 설정된 목표와 그것에 기초한 목표 성취의 측정은 이러한 학습의 이러한 측면은 목표 이외에 얻게 되는 다양한 측면들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목표가 명세해지면 명세해질수록 그 명세해진 목표 이외에는 관심을 안 두니까 이게 양날의 칼인 거죠. 그거 한 개만큼은 잘 학습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명세적 목표 진술 단점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학습 경험의 선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